네 오라버니에겐 단 한 푼도 주어선 안 된다. 죽은 사람을 두고 산 사람을 이렇게 잡으면 어쩌자는 거야? 하나뿐인 아들 아니야? 오늘 일은 없었던 거야. 사실대로 말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오빠는 언니를 2번 죽인 셈이야. 과연 오빠의 죄가 없어질까? 오빠의 몸에서 철철 흘러나오는 피가 물감이 되어야지. 그래야 공평해져. 우리 모두가 오빠를 용서해야 해. 언니도 그것을 원할 거야. 아버지도 어머니도. 해당화 이도원. 트럭 기사는 미역 자루를 던져주고 달아났다. 맞은편 점포에 황영감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다. 얼굴 가득 고단함이 배어있다. 80이 가까운 나이에 새벽부터 문을 여는 그로서는 젖은 미역 한 다발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질 것이다. 남자 직원을 아직도 구하지 못한 거야. 큰일이군. 나 같은 늙은이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사내가 어디 있겠냐마는. 이러다간 거래처를 모두 빼앗기고 말 거야. 황영감이 말했다. 이미 몇 군데의 소매점이 미수금을 갚지도 않은 채 거래를 끊었다. 그들은 장날 제때 팔지 못해 손해를 본 게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도리어 고함을 질렀다. 가게 바닥에 잔뜩 쌓여있는 미역 자루를 둘러보다가 불현듯 한 사람이 떠올랐다. 나는 화들짝 놀라 사정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놈을 떠올리다니. 놈을 떠올리는 지경에 왔다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전화하지 않았지? 오라버니에게 말이야. 백내장이 진행되고 있는 황영감의 탁주 같은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챈 것이다. 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미역자루의 바로 한가운데를 칼로 사정없이 푹 찔렀다. 검푸른 생미역이 줄줄이 쏟아졌다. 미역 다발은 사정없이 무겁고 차가워 장갑을 2겹이나 꼈는데도 진저리가 쳐졌다. 미역 대가리를 적당한 간격으로 자르고 줄기에 붙어있는 수초를 떼어낸 황영감은 그것을 내 쪽으로 던졌다. 나는 그것을 저울에 달아 포장하고 수레에 실어 대형 냉장고에 넣는다. 손이 저리 탄지 황영감이 장갑 낀 손을 아래 위로 흔들어 대었다. 그의 입에서 뿌연 입김이 연신 새어나왔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뿜어대었던 깊은 숨이 떠올랐다. 미역 포자가 잘 붙도록 돌의 표면을 깎기 위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던 아버지는 물 위로 올라올 때마다 숨비 소리를 내뿜었다. 내가 죽거든 가게를 정리해라. 너도 이제 이런 일을 하기엔 버거울 아이야. 너와 네 언니가 살 돈은 될 거야. 허나 네 오라버니에겐 단 한 푼도 주어선 안 된다. 어머니가 죽고 채 1년도 되지 않아서였다. 결국 큰언니에 이어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가 모두 바다에서 치러졌다.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던 작은 언니의 연불과 목탁 소리는 끌어넘치는 파도에 묻혔다가 다시 떠오르곤 하였다. 아버지의 뼈가루를 막 뿌릴 때였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놈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갔고 뒤이어 놈의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따라 들어갔다. 저 바다가 놈을 삼켜버리면 좋겠어. 나는 이를 악문 채 저주를 퍼부었다. 뭐해? 전화 받지 않고. 황영감의 말에 겨우 정신이 들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귀에 붙인 채 한 손으로는 미역 다발을 비닐봉지에 넣었다. 오랜만이지? 목소리를 듣자마자 와락
짜증이 솟구쳤다. 왜 그래요?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린 거지. 자기 잘못이 아니야. 죽은 동생이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 황영감이 농과 여자를 해변으로 건져 올렸고 여자는 무태에 올라오자마자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정말 너무하네. 얼마나 해야 직성이 풀리겠어? 죽은 사람을 두고 산 사람을 이렇게 잡으면 어쩌자는 거야? 저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데. 그림 그린다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저희는 뭐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겨우 술로 버티며 살아오고 있어.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놈은 여자가 악다구니를 치는 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해변에 쓰러져 누워 있었다. 여자의 치마 속으로 숨어 들어간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비겁한 놈을 나는 으르렁대며 노려보고 있었다. 그런 그들을 다시 만났던 곳은 병원이었다. 여자는 나에게 전화하기 못했던지 작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었다. 그래도 교통사고라는데 문병은 가야 하지 않겠니? 많이 다치지 않았는지 보고 와. 작은 언니가 얕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병원 복도에서 만난 놈은 나를 본 척만 척하고 어느 한 그림만 응시하고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 목을 있는 대로 쭉 뺀 채 벽면 한쪽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놈을 보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가게 일은 걱정도 되지 않느냐. 가져간 돈은 왜 돌려주지 않느냐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술이 웬수지 뭐.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다가 차에 받친 거라고 하네. 몸이 붕 떠서 몇 미터나 멀리 떨어졌다는데 다리만 골절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머리나 손을 다쳤다면 영영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거다냐. 근데 운전자가 없어. 뺑소니 친 거야.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서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CCTV도 없다는 거야.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 여자의 넋두리는 끝이 없었다. 나는 그림을 바라보는 놈의 뒤통수를 노려보다가 놈이 빠져있는 그림을 올려다보았다. 해안가 만발한 해당화 옆에서 세 여자가 앉거나 서 있는 그림이었다. 먹구름이 낀 하늘, 검푸른 바다 위에 돛담배, 말 한 마리, 해당화, 추운 듯 웅크린 여자와 서 있는 두 여자애, 계절을 알 수 없는 여자의 옷차림과 표정이 주술처럼 느껴지는 그림이었다. 저 그림 알지? 명색이 화가 오빠 여동생인데 그 정도는 알아야지. 저건 천재화가 이인성의 작품인데 저 화가도 이처럼 여동생들이 있었던가 봐. 근데 저 여자애들의 표정이 좀 이상하지 않아? 하나같이 어두워. 일제강점기 때라서 그런가? 어쨌든 그림을 도통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이 봐도 보통 그림은 아닌 것 같단 말이지. 이도 집에서 좀 밀어주었더라면 저 화가처럼 유명해졌을 텐데 말이야. 이는 저 화가가 그렇게 좋은가 봐. 저 화가의 그림에는 말할 수 없는 고백이, 비밀이, 슬픔이, 정신이 살아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병원 원무과장이 모조품이라며 팔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막무가내야. 아버님도 참 너무하시지. 가게든 집이든 재산을 전부 딸에게 돌려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엄연히 상속법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뿐인 아들 아니야? 이제 이 옆에는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여자는 가난하고 실패한 화가를 사랑하는 지고지순한 여인이라도 된 듯 그렇게 오래 올려다보면 목 아파 하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놈의 목덜미를 어루만졌다. 나는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고개를 돌렸는데 그때 그림 아래 해당화라는 제목이 아크릴판에 씌어 있는 것을 보았다.
해당화. 오래전의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올랐다. 마구 흔들리고 있었던 해변의 해당화 울타리와 그것이 일순 멈추었을 때의 적막감과 공포. 나는 가지고 간 돈 봉투를 놈의 휠체어에 던지고 빠른 걸음으로 병원을 나왔었다. 그때 일이 떠올라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요점이 뭐예요? 지금 내가 바빠서요. 그이가 있는 작업실의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어. 월세가 몇 달이나 밀렸는데도 얼굴도 통 안 보이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네.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당장 작업실을 빼겠다고. 그의 그림이 길바닥에 나앉게 돼. 그럼 어떻게 되겠소? 나도 여기 미장원이 잘 안 돼서 돈 나올 데가 없어. 사실 지금까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시회에 들어간 내 돈만 해도 아파트 한 채는 샀을 거야. 사실 우리가 결혼을 했나 아이를 만들었나 안 그래? 어쨌든 그림은 건져야 할 거 아냐. 거기서 만나자고. 여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미역이 든 포장 비닐을 거칠게 바닥에 내던졌다. 그 서슬에 봉지가 찢어지며 미역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황영감이 말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어선 안 돼. 하나뿐인 오라버니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납품을 맞춰볼 테니까 다녀와. 그래야 내가 저승에 가서 자네 아버지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 작업실의 전면 유리창은 새로 갈았는지 말끔했다. 놈이 가게로 와 금고의 돈을 모조리 훔쳐 달아났던 날, 나는 한밤중에 이 도시로 왔었다. 하지만 놈은 나를 피해 달아났고 나는 작업실 유리창을 향해 돌을 던졌다. 와장창 부서지는 유리창을 보면서 놈의 몸통도 대갈통도 피를 뿌리며 박살이 났으면 하고 염원했었다. 어머,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 어쩌면 여전히 맨 얼굴에 작업복 차림으로 오다니. 아무리 늙어도 여자는 여자인데 말이야. 결혼도 못하고 억울하지도 않아. 여자가 내 쪽으로 걸어오더니 갑자기 내 옆구리에 팔짱을 끼웠다. 나는 여자의 손을 빼내었다. 어쩜 핏줄안이라 할까봐 쌀쌀하기는 정말. 여자를 만난 지 채 몇 분도 되지 않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다. 밀린 월세를 던져주고 작은 언니가 있는 암자로 얼른 달려가고 싶었다. 여자가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에 앉아있던 노파가 빤히 우리의 얼굴을 보았다. 어머, 깜짝이야. 귀신인 줄 알았네.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여전히 정정하시네요. 노파가 여자와 뒤이어 들어오는 나를 올려보았다. 남편을 혼자 내버려두고 내빼다니. 노파가 여자를 향해 쏘아붙이고는 나를 보며 말했다. 동생이구먼. 영락 없네. 어머, 첫눈에 알아보네요. 맞아요. 막내 여동생이지요. 호들갑을 떠는 여자의 말이 길어질까봐 얼른 노파에게 돈을 내밀었다. 노파가 메마른 손으로 돈을 천천히 세었다. 지폐를 다 센 노파가 말했다. 이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 봐요. 주인 없는 방이라도 친동생이 여는 것에는 뒤말하지 않겠지. 노파가 건네준 열쇠로 문을 열었다. 오랫동안 집을 비웠던 때문인지 냉기와 함께 매캐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작업실과 방이 따로 구분이 없는 실내에 온통 이젤과 물감, 붓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것이 보였다. 벽엔 그림이 단 2점 걸려 있다. 한 점은 병원에서 보았던 그림이었고 또 하나는 보라색 소파 위에 3명의 여자가 앉아있는 그림이다.
마치 테이블 위에 사과나 모과, 복숭아 등의 정모를 그린 것처럼 무심한 표정의 세 여자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한없이 어두운 느낌의 그 그림은 우습게도 화려한 금빛 액자로 장식되어 있어 과장된 가면처럼 우스꽝스러운 비극처럼 느껴졌다. 어머, 이게 아직도 있네? 이미 오래전에 팔아버린 줄 알았는데 저 그림을 탐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이는 이상하게 전시회 때마다 저걸 전시했어. 돈을 많이 주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절대 안 팔았어. 내가 그랬지. 팔고 또 똑같이 그리면 되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 그건 장사지 예술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절대 저 그림은 팔지 않을 거라고. 죽을 때 같이 태울 거라고. 숨 쉬며 사는 주제에 죽는 이야기를 얼마나 하는지. 어머, 이건 또 뭐야? 결국 이 그림을 샀네. 원참, 월세도 못 내는 주제에 이 그림이 대체 뭐라고. 아니 이걸 똑같이 그리려고 작정했던 거야? 여자의 말대로 작업실 바닥에는 그리다만 캠퍼스 그림이 여러 장 나뒹굴고 있었는데 한결같이 해당화를 따라 그린 것이었다. 바다와 먹구름, 해당화와 세 여자의 윤곽만 대생이 된 것과 제일 앞에 앉아있는 여자를 뺀 나머지 여자만 채색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상한 점은 앉아있는 여자의 얼굴만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 눈, 코, 입이 없는 텅 빈 얼굴을 보자 그제야 놈이 무엇을 그리려고 했는지 무엇을 참아 그릴 수 없었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놈의 죄책감이니 속죄에 나도와 물들지 않기 위해 거칠게 그것들을 발로 아무렇게나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그러자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그림을 그렇게 발로 밀치면 어떡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그런 거 아니야. 가족들이 단 한 번이라도 전시회 와서 축하를 해준 적 있어? 부모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동생이 2명이나 있는데도 말이지. 근데 그 많던 그림이 왜 한 점만 남아있지? 그 사이에 다 팔았나 보네. 자기 작품 몽땅 다 팔아서 저걸 산 건가 보네. 여자의 끊임없이 짓거리는 말 속에서 또렷이 또 하나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미친놈. 사내 놈이 그림이나 그려서 뭐 하려고. 다시 그리기만 해봐라. 손모가지를 잘라버릴 테니. 아버지는 놈의 방으로 들어가서 스케치북과 물감, 물감통, 나무 이젤, 팔레트, 도화지 묶음 등을 몽땅 수레에 싣고 바닷가로 달려갔다. 그러자 놈은 마루에 걸린 괴종시계를 떼어내어 마당으로 내던졌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시계가 산산조각이 났다. 장독대에서 나를 목욕시키던 어머니가 놈에게로 달려갔다. 이놈의 집구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넌 우리 집의 기둥이 아니니 네 밑에 여동생이 모두 셋이다. 내 인생 살기도 힘들어. 저까지 계집 애들을 내가 왜 책임져야 하는데? 학교도 보내지 말고 물일 시키라고. 다른 집은 다 그러는데 왜 우리 집만 이래? 계집애가 학교가 다 뭐야? 놈은 아버지에 대한 화풀이를 어머니에게 하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식어가는 물 속에서 파르르 떨고 있었다. 지옥. 나는 입 밖으로 지옥이라는 말을 내뱉었다. 단번에 타락한 어른으로 성장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 차 한잔할까? 다행히 커피가 있네. 여자가 달그락거리며 커피잔을 챙겼다. 나는 이젤에 걸려있는 놈이 그리다만 그림을 또다시 바라보았다. 이인성 화가의 회당화를 똑같이 따라 그리려고 했던 게 분명했다. 구도도 인물도 풍경도 똑같았다. 유화물감으로 채색을 마친 2명의 여자애와 텅 빈 얼굴의 여자를 뚫어져라 보았다. 그릴 수 없겠지. 참아.
큰언니는 그릴 수 없겠지. 벌을 받아야 해. 고통을 느껴야 해. 그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해. 나는 아버지처럼 이를 악물었다. 여자가 나에게 커피잔을 내밀었다. 우리가 그림을 모르니까 그렇지. 잘 그린 것 같지 않아? 이 바다색 좀 봐. 진짜 같지? 여기서 살 때 자주 바다에 가곤 했는데. 일순 여자의 얼굴이 굳어지는 듯 했다. 여자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가. 마치 끊어진 다리처럼 어색하고 참혹한 침묵이 흘렀다. 여자의 얼굴 위로 한 줄기 햇살이 사선으로 긋고 있었다. 그러다가 여자가 말했다. 그 일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 이혼하고 난 뒤 죽을까 말까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하고 있던 때였어. 그럴 때마다 이 도시에 오곤 했는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 일을 만난 거야. 수많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나타난 그이가 말했어. 얼굴에 관을 뒤집어 쓰고 있군. 그 한마디에 완전히 그이에게 빠져버렸어. 여자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정신이 없어 보였다. 우리는 그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왕릉을 올라갔어. 죽은 자와 함께 강제로 매장된 산자의 억울하고 서글픈 무덤을 올라간 거야. 억울하게 죽어갔던 사람들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될 줄은 몰랐지. 아, 나는 그 일을 떠나면 안 되었어.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야. 그에게 이상한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겠지. 이 그림이 말해주고 있잖아. 안 그래? 이 그림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절대 무서운 일 같은 건 생기지 않을 거야. 여자가 커피를 한 모금 삼켰다. 여자의 말은 끊어지지 않았다. 이상한 일은 말이야. 어느 날 그이가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소리치지 않겠어? 바다에 눈이 막 내리고 있었어. 눈은 바다에 닿기도 전에 녹아버렸어. 그이가 해변으로 달려가더라고. 해변 가장자리까지 달려가서는 몸을 잔돌리로 엎드리고는 글쎄 얼굴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입을 담그고는 바닷물을 삼키는 거야. 다 삼켜야 한다고. 그래야 죽은 동생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사람이야 그이가. 그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 알아? 나는 그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이 곁을 떠난 거야. 관을 뒤집어 쓴 것은 내가 아니라 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말이야. 난 살 거야. 살아내고 말 거야. 여자의 말에 일순간 내 몸이 경직되었다. 발 아래 둥근 잔돌들이 부서지고 놈의 이젤이 물감을 푼 팔레트가 바닷물 속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놈의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오줌을 갈기고 그 오줌 줄기가 바닷물과 합쳐지고 해당화 울타리가 마구 흔들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들이 달아났던 일련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나타났다. 놈이 작은 언니와 내 손을 잡고 오늘 일은 없었던 거야. 알았어? 만약 사실대로 말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하고 말했다. 한참 뒤에 큰언니는 놈의 등에 업혀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늦도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방엔 불이 켜져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놈과 실신한 듯 누워있는 큰언니, 그리고 입을 봉인한 나와 작은 언니. 오랜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가 말했다. 이 동네 사람들처럼 결국 속바지도 입히지 않고 내보내는 꼴이 되었으니 더 들어대면 우리만 손해예요. 어디 학교나 제대로 마칠 수 있겠어요? 가뜩이나 딸년들 학교 보내는 정신 나간 집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처지에.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댔다. 여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가슴속 깊숙이 봉인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제멋대로 튀어나와 온몸을 난도질하는 느낌에 나는 얼굴을 무릎 속에 파묻었다. 이내 여자가 내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밀치지 않았다. 비질 자국이 선명한 마당은 정교하다. 암자의 목탁 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고 있다. 목탁 소리에 언니의 비탄이 서려 있는 것일까? 처절한 절규처럼 들렸다. 몇 해 전 목숨을 내던지려고 했던 언니였다. 시봉하던 행자가 아니었다면 작은 언니마저 잃을 뻔하였다. 아무래도 불길해요. 며칠째 물 한 모금도 드시지 않고 기도만 하고 계세요. 내가 한달음에 달려갔을 때 언니는 지사랑의 약을 옆에 둔 채 좌선 중이었다. 언니가 말했다. 언니처럼 나도 똑같이 가는 수밖에. 죽어서 남자 몸으로 태어나는 수밖에. 징그럽구나, 여자라는 것. 스님이 여기 읍내 보육원 아동들의 보험을 후원하고 계셨거든요. 계약자이자 보호자로 되어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갱신 절차 때문에 여기로 전화를 했는데 그걸 한 신도가 대신 받았나 봐요. 그날 제가 3인위계를 받으러 가는 바람에 여기 없었거든요. 그 신도는 스님이 여러 아이를 낳고 그것을 보육원에 버린 것으로 마구 소문을 퍼뜨렸던 거예요. 스님의 승적 박탈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동네 입구에 걸기도 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보육원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아니 스님의 말을 믿기만 하였어도 될 일인데 말이에요. 보육원 원장이 달려와 신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난 뒤에야 소문은 잠잠해졌다. 신도들은 삼천배를 하면서 사죄했지만 언니는 생기를 잃어버렸다. 연불이 끊어지고 언니가 이마를 바닥에 조아리며 삼배를 하였다. 스님, 저 왔어요. 언니가 제단 위에 촛불을 끄고 옆에 차방으로 들어갔다. 마셔보렴. 몸이 따뜻해질 거야. 난 미역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어떤 것을 먹어도 짠맛이 나는걸요. 물미역을 좀 가져왔으니까 드셔보세요. 내 말에 언니가 슬픈 표정을 지었고 그것을 보자 나는 놈의 여자처럼 수다스럽게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 행자님은 이제 스님이 된 건가요? 시봉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무문관에 들어갔어. 이제 공부해야지. 내 시봉은 필요 없어. 자신의 몸도 돌보지 못하면서 수행자라고 할 수 있나. 그래, 처사는 만났어? 못 만났어요. 그림도 이제 집어치웠나 봐요. 나는 놈이 해당화 그림을 산 것이나 그 해당화를 똑같이 따라 그리려 했던 것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았다. 혹여나 언니가 놈을 가엾게 여겨 언니 몫의 돈을 놈에게 양도할까 봐서이다. 그렇게 좋아하던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혹여 나쁜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말이야. 언니가 말을 고르느라 숨을 멈추었다. 그러자 또다시 기억의 조각들이 마구 떠다녔다. 그 바닷가 마을, 주술과 미신이라는 것을 밥처럼 신봉하던 사람들. 여자애가 생리를 하기 시작하면 치마 속에 아무것도 입히지 않는 채 밖으로 내보내는 야만적인 풍습. 그것은 해안가를 따라 이어져 있는 군 초소 때문이었다. 속옷도 입지 않은 여자애를 군인이 덮치게 되어 운 좋게 임신이라도 된다면 그것이 그 동네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물질만 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예외였다.
마을에서 우리 네 남매는 유일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여자라도 배워야 한다. 하나라도 배워서 이 동네에서 빠져나가야 해. 어머니의 신념이었다. 언니가 말했다. 이것을 보여줄까? 언니가 잿빛 승복을 들추었다. 꽃자수가 그려져 있는 하얀 단속꽃이다. 그날 빨랫줄에 걸린 언니의 단속꽃은 내가 가로챘어. 내 것은 덜 말랐고 무엇보다 난 언니의 단속꽃 끝단에 새겨져 있는 꽃 자수가 탐이 났거든. 언니는 할 수 없이 단속꽃 없이 바다로 나가야 했어. 그게 그런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지는 정말 몰랐어. 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날 눈부신 햇살 아래 큰언니의 3단 같은 머리칼과 가는 다리는 해당아처럼 빛났다. 오빠는 우리를 그렸다. 오빠가 다정할 때는 그때가 유일했다. 아버지의 눈을 피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때 오빠의 학교 친구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 친구들이 오빠의 등 뒤에서 그림을 훔쳐보면서 시시덕거렸다. 오빠는 뭐라 저항도 하지 못했고 우리는 그런 속수무책인 오빠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나중엔 우리를 애워싸고 희롱하였다. 와, 이 계집애 봐라. 속바지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네. 양년처럼 말이야. 공부 좀 한다고 이런 년은 맛을 좀 보여줘야 돼. 그들 중 한 놈이 큰언니의 손목을 잡아 낚아채 해당화 울타리 쪽으로 끌고 갔다. 또 다른 한 놈은 오빠의 목덜미를 팔꿈치로 찍어 눌렀다. 잔돌 위에 무릎이 꺾인 채 쓰러진 오빠는 신음소리를 내었고 나와 작은 언니는 해당화 울타리 쪽으로 뛰어가다가 나머지 한 놈의 발에 걸려 나뒹굴었다. 오빠가 비명을 질렀고 그러자 오빠를 찍어 누르던 놈이 오빠의 목덜미에 칼을 들이대었다. 그 검은색의 칼이 뜨거운 햇살에 하얗게 표백되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러자 마구 흔들리던 해당한 무더기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큰언니의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야, 튀어. 큰일 났어. 인연 죽은 거 아니야? 눈동자가 완전히 돌아갔어. 뭐해? 어서 도망쳐. 잔돌 위로 발자국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고 뜨끈한 것이 내 가랑이를 타고 내려왔다. 그날 이후 큰언니는 돌변했다. 말이 거칠어졌고 남자애들과 돌아다니느라 자주 학교를 빼먹었고 나중에는 집을 나가버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애간장을 태웠고 오빠는 방 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고 작은 언니는 학교를 가지 않았고 나는 오줌을 자주 지렸다. 그러던 어느 날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마을 수협의 조합장이 대구의 자갈마당이라는 유곽에서 큰언니를 봤다고 떠들어대고 다녔다. 아버지는 한달음에 거기를 찾아갔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버지뿐이었다. 놓쳤어. 얼마나 빨리 달아나는지 잡을 수가 없었어. 그것을 왜 자갈마당이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몰래 도망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갈을 깔아 놓았겠지. 나쁜 놈들. 저벅저벅, 저벅저벅. 여기 바닷가의 잔돌 소리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들리는지. 어쩌면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 그걸 아니까 이 아비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달아나는 거 아니겠어. 여기 오면 뭐해? 여기도 지옥일 텐데.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큰언니가 있는 곳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여기 지옥보다 덜한 곳이라면 거기가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큰언니는
해변에서 발견되었다. 밤새 태풍이 몰아치던 다음 날이었다. 뒤채는 파도의 해변의 찬돌 위로 사정없이 내쳐져 까무룩해진 오징어와 물고기를 줍기 위해 나간 동네 사람들이 언니의 시신을 보았던 것이다. 마치 아버지가 깎은 돌 표면에서 자란 미역 다발인 듯 그것이 큰언니를 관처럼 감싸듯 했고 언니의 분홍색 아랫도리에 어머니가 혼절하였다. 구판이 벌어졌다. 무당이 몇 시간이고 공중을 날듯 버선발로 뛰었는데 아이고 불쌍한 처녀가 있네. 하조의 피를 흘리며 물속에서 울고 있네. 나는 그때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한겨울에 푸르고 가는 뱀 한 마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어서 어머니의 곁으로 가는 것을. 무당이 놀라 마루 위로 벌쩍 올라가고 작은 언니가 얼어붙은 나를 안았다. 그때 아버지가 낫을 들고 나타났다. 아버지가 그 뱀을 낫으로 갈랐다. 뱀의 몸이 반쪽이 나면서 피가 흘렀다. 거의 투명에 가까운 붉은 피가 찔끔 마당을 적셨다. 아버지가 혼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이 불쌍한 것아. 이 아비가 죽어 뱀이 될 테니.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떠났다. 집을 팔고 미역 어장을 팔고 도시로 이사했다. 평생 물질하던 아버지가 도시에서 먹고 살 길은 없었다. 오랜 친구였던 황영감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죽은 목숨이었다. 결국 아버진 또다시 미역다발을 보고 만지고 다듬어야 했다. 얼마나 이를 악물었던지 잇몸이 내려앉았고 이가 몽땅 빠졌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중얼거렸다. 우리가 잘못했네요.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놈들을 찾아서 데려잡았어야 했네요. 죄인을 놔두고 생때 같은 딸만 죽였네요. 그깟 졸업장이 뭐라고. 중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작은 언니는 출가했다. 가족 중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지 않았다. 서로를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한 사람이라도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나았다. 우리 가족은 침묵이 쌓아올린 절벽 위에 서 있는 집처럼 위태로웠다. 언니의 눈 언저리가 붉어졌다. 내가 이 단속꽃을 빼앗지만 않았더라도 언니가 그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야. 잘못은 나에게 있어. 그러니까 처사, 오빠를 용서해야 해. 언니도 그것을 원할 거야. 아버지도 어머니도. 언니의 굵은 눈물이 단속꽃 위로 떨어졌다. 나는 큰언니가 수놓았던 꽃자수가 선명하게 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차가 차갑게 식어갈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바깥을 바라보았다. 구치소 투명 가리막 사이로 놈의 얼굴이 보였다. 아직도 술이 덜 깼는지 멍한 눈빛으로 아래만 쳐다보고 있다. 여자가 울며 불며 전화만 걸어오지 않았더라도,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면 되었는데 이렇게 어이없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올 필요가 없었는데 하며 나는 이를 악물었다. 경찰이 심드렁하게 말한 첫말은 이랬다.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영정사진에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며 난리를 피우다가 나중엔 조문객 중 한 남자를 칼로 위협했고 다행히 칼이 빗나가서 다치진 않았다고. 술에 취해서 망정이지 맨정신으로 했다면 살인치사였을 텐데 운이 좋았고 어찌된 일인지 피해자가 고소도 하지 않겠다. 고인과 피해자, 가해자 모두
고등학교 동창이고 오래전에 있었던 오해 때문인가 본데 오늘 중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 굳이 여기에 달려올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놈이 사람을 죽여 종신형을 받게 되기를 학수고대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달려왔을 뿐이다. 입술을 꼭 깨물었다. 나의 본심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아야 한다. 이제 끝이다. 침묵으로 끝을 내는 것이다. 그것이 이 비겁하고 나약한 놈에게 내리는 벌 중에 가장 혹독한 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놈은 결국 그런 나의 결기를 꺾고 말았다. 그 새끼의 출소일만 기다렸어. 살인 미수로 15년형을 받은 그 새끼를 말이야. 그런데 그 새끼가 모범수로 일찍 출소했다는 거야. 그 새끼를 찾으러 백방으로 다녔지. 그러다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허나 병원에 찾아갔을 때는 이미 죽었더라고. 할 수 없이 장례식장에서 그 패거리들을 기다렸던 거지. 하지만 한 놈만 온 거야. 나머지 한 놈은 이미 오래전에 사고로 죽었다는 거야. 비록 한 놈밖에 처리하지 못했지만 해당화 울타리 쪽으로 질질 끌고 갔던 놈을 처리했으니까 그것으로 좋게. 칼을 든 놈도 발로 너희들을 걸었던 놈도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어. 말을 마친 놈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홀령이 나의 몸을 빌려 말하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거칠고 갈라진 목소리가 내 입을 빠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서 어떡해? 죽이기는커녕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으니까 다행이지 뭐야. 그렇게 쉽게 끝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남의 그림이나 흉내내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야겠지. 놈의 눈동자가 커졌다. 놈이 투명한 가림막에 손바닥을 갖다 대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깊숙이 찔렀는데 뒤로 쓰러지는 곳을 봤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오빠가 돌려보냈지? 큰언니가 집으로 왔을 때 말이야. 도망갔던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몸을 팔든 웃음을 팔든 여기보다 나을 거라고. 큰언니가 오면 오빠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오빠는 언니를 2번 죽인 셈이야. 다 알고 있었어. 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 오빤 상상도 하지 못할 거야. 묻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살아온 세월이 어땠는지 알아? 그래 놓고 지금 복수한 거라고 떠드는 거야? 고작 그 천재 화가의 명성에 빌붙어서 죄의식을 덮으려고 하는가 본데. 과연 그걸로 오빠의 죄가 없어질까? 오빠의 몸이 캔버스가 되어야지. 오빠의 몸에서 철철 흘러나오는 피가 물감이 되어야지. 그래야 공평해져. 우리 모두가. 그때 접견 시간이 끝났다는 부저가 울렸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왔다. 놈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나는 등을 돌려 놈을 바라보았다. 놈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훔치며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놈은 문을 나가 교도관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놈의 축 늘어진 어깨가 마구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자 놈이 그렸다던 절대 팔리지 않았다던 그림이 눈앞으로 확 다가오는 듯했다. 보라색 소파 위에 세 여자가, 정물처럼 앉아있는 세 여자가 일제히 일어나서 빛의 무리처럼 투명한 가림막을 통과하여 잿빛 복도를 지나 조금 전 사라진 놈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 또렷하게 느껴졌다.
황영감은 입김을 연신 뿜어대며 미역다발을 손질하고 있다. 겨울해가 뉘엿뉘엿 쓰러지고 있다. 오늘도 한밤중까지 작업은 이어진다. 나는 흠집이 난 미역을 칼로 사정없이 잘라낸다. 여자가 전화를 걸어와 희소식이라며 전해준 말이 떠올랐다. 그이가 해당화를 완성했어. 세 여자 모두 완전하게 채색을 마쳤어. 내 눈엔 이인성 화가의 그림보다 더 잘된 것처럼 보여. 이제 또다시 그리기 시작했어. 참, 나 여기서 미장원을 열 거야. 살아야지. 살려면 그이 옆에 붙어 있어야지. 개업식에 초대할 테니까 꼭 와줘. 스님에겐 이미 내가 전화했어. 내가 여자의 말을 떠올리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을까. 황영감이 나에게 말했다. 며칠 내 이 미역 작업도 끝이 나겠구먼. 그러면 자네 집 앞바다에 갈 수 있겠지. 친구를 만나러 말이야. 불쑥 놈의 해당화가 간절하게 보고 싶었다.